앞서가는 제목 같은데. 남북 연락사무소. 예, 연락사무소를 파견.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방송인데 저도 아침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10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국정이 바빠가지고 좀 지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성만입니다. 요즘 뭐 대선 경선이 시작돼가지고 어때요?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경선 처음 시작을 할 때 참 우리 당이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패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보다 역전당하고 네. 또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야당 인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당 후보자보다도 더 지지율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좀 진행할 때 좀 약간 걱정스럽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예비 심사 과정에서 TV 토론을 했는데 TV 토론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한 4.5%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 토론회 때보다도 한 4배 이상 시청률이 높아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네. 그 예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서서히 이제 국민의힘당 지지율을 앞서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고요. 또 1대1 선거 결과에서도 우리 당 후보자가 네. 그러니까 야권 성향의 후보자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등 좀 고무적인 현상이 계속 생긴 거죠. 네. 그래도 뭐 그러다 아직도 뭐 한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 긴장의 끈을 놓지 좀 말아야죠. 아직 변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차원에서 네. 근본의 대선 구도가 그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반가운 소식도 있지 않아요? 남북 그 연락통신선 연락통신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국회 쪽에서는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아는 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문제를 풀려면 일단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대화가 되려면 또 연락 채널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의 관계가 연락통신선을 다시 개설함으로 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의 경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 이제 식량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어떻게 보면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량도 한 9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교들이 이거 좀 약간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화교들이 아사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교들이 되게 그 북한 내에서 그래도 좀 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자를 들여와서 귀한 물자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니까. 근데 이제 물자 교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부유하다고 하는 그런 그 화교들이 아사할 정도면 우리 동포는 어떻겠나 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남북 대화를 통한 협력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북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이끌어왔던 그런 과정이 이제 단절되고 실무적으로 가면서 약간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 북한과의 대화를 종용을 했고 우리가 협의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 그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뭐 이렇게 되면 대선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조금 영향 좀 기대감은 있겠죠.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약간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남북 연락사무소 뭐 파괴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북한 쪽에서 남한 쪽에 쏟아냈던 각종 극단적인 이제 발언이라든지 또 뭐 우리 야당에서 많이 주장하는 공무원 삐살 사건이라든지 좀 미해결 사건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좀 사전에 봉합해야 될 일들이 좀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은 정리 문제가 어느 정도는 서로 논의돼야 되지 않나. 아마 이것이 뭐 일반적인 정치권의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그리고 남북 그것이 되면 네. 그것이 어느 정리가 되면 그때는 남북 문제를 좀 더 급진적으로 통일의 문제까지 전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가능성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뭐 시민단체나 또는 청와대 내에서도 혹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오프라인 회담보다는 영상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영상회담은 제가 알기로는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최고 당국자 간의 회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락선이 복원되면서 서로가 이제 대화의 창구가 열렸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실무선이 됐든 아니면 준 결정자 책임선이 됐든 서로 온라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구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든지 최고 결정자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다소 그동안 공백 기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동안에 이렇게 기사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건 몇 번이나 친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보고 다음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왔다 갔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셔갖고 친서가 서로 주고받은 건 사실이죠. 뭐 이렇게 서신을 뭐 한 서너 차례 예. 뭐 교환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남북 관계 진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전쟁 위험 없이 서로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저희는 성과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만약에 남북 대화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한족 등을 그 경계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주라든지 지금에 있던 북한 이쪽 지역 세력은 다 중국 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채널을 계속 연결을 해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남북은 서로 동일한 민족이구나. 서로 통일대한 대상이구나. 이런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경협 과정이란 등을 통해서 동질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외면하고 북한이 뭐 굴복할 때까지 뭐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겁니다. 결국 북한이 그럼 중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자체 국민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어떤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이 서로 통일돼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막무가내식 뭐 북한을 뭐 제재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상회담의 선행 조건으로 일단 뭐 전쟁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8월 달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 중단에 대한 요구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 내에서 그게 한번 돌았었어요. 네. 남북 군사 협력 이제 요거를 그 군사 훈련 이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처럼 구체적인 남북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가 전제적인 전쟁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고 미래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방향을 서로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면 좀 그땐 훈련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남북 간의 어떤 연락이나 이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거 뭐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남북 연락선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돼서 급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미국도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한미 군사훈련도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제목이 통일인 성큼 다뤘는데 저건 너무 조급한 것 같고 뭐 남북 교류가 뭐 이렇게 성큼 그럼 몰라도 네. 아직 통일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 제목을 누가 다뤘는지 좀 네. 너무 앞서가는 제목이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좀 바꾸면 좋겠다. 통일 얘기는 지금 할 때는 아니고 그렇지 할 때는 아니죠. 이제는 이제 무너져 있었던 신뢰를 다시 어떻게 쌓아갈 것이냐. 네. 통일 이런 성큼은 문제고. 남북 정상회담 열대 제목을 다뤄야 되는 거지. 제가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저거 제목 잘못 잡았다.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와서 그 러시아 쪽의 입장이 굉장히 좀 전향적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전향?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북한이 중국과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국경 분쟁까지 있었고 한때는 전쟁 직전까지 간 적도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후 패권국을 중국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의 질서가 한쪽 편향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많이 북한에다가 좀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좀 한국하고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해서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시베리아 철도라든지 네. 지금 그 북극해가 이제 개방이 되면 무역의 거점이 과거에는 싱가포르였거든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모든 배가 네.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북극해가 개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 북극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동북아에 있는 또 동남아에 있는 많은 그 화물선들이 부산을 경우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시베리아 철도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베리아에 있는 에너지를 또 한국에 공급할 수도 있고요. 가스 같은 거를 가스관을 통해서.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북한도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 또 중국을 견제하는 면도 있고 해서 좀 북한 쪽에 좀 한국하고의 좀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빨리 철도라도 좀 연결돼서 아까 말씀했듯이 러시아 쪽에 어떤 그런 어떤 가스나 그 원유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것만 돼도 북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볼 텐데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게 뭐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시베리아 영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그 광활한 영토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러시아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관심도 덜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몽골이 다 저기 우랄 알타이역이 아닙니까?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저기 터키까지 이게 다 저 우랄 알타이어계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전차를 알타이 전차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타이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 시베리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경제 동맹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의 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도 이것이 뚫리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중간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1대1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게 되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발전의 모델을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 오늘 남북 문제 우리 이 너무 작가가 크게 나가나? 너무 통일 성큼이라는 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제목 같기는 한데 예. 아무튼 뭐 통일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통일에 관심도 없다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계속 다 불렀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 그 노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남북관계 문제는 앞으로 진전 상황 보면서 말씀해 제가 주시고 한 가지만 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경제적 강국이 아니었을 때 예. 이럴 때는 남북 간의 문제였습니다. 통일이라는 문제가.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를 하는 품목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한 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남북 통일의 문제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많은 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통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살펴야지 이거를 뭐 물론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근데 70년 전에 그거에 사슬에 묶여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여기까지 하고 그 이성만 의원님도 요즘에 문자 폭탄 좀 받으셨습니까? 저 좀 받고 있죠. 뭐 칭찬하는 거예요, 뭐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 칭찬 원망을 떠나서 예. 우리 이성만 의원님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의견이 경련의 많습니다. 문자네요. 요즘 예. 그 법사위원장 넘겨준다고 예. 일부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예. 저희들은 그거 좀 물론 그랬지만 또 대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도 달래주고 지금 저도 어렵게 저도 화가 많이 나는데 저도 문자폭탄 하루에 그냥 막 수천 통 보내고 싶은데 저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법사위원장 그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는 원래 협상 타협이잖아요. 우리 같이 뭐 투쟁하고 하는 운동가들하고 달리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 지도부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송영길 대표도 지금 현재 외통위원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윤관석 그 사무총장도 정무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도 지금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보임을 해야 될 위원장들이 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개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헌정사에서 보면 우리가 90년대 이후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게 맞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로 해서 우리 이제 21대 초기에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돼갖고 야당에서 다 상임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을 우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면서 뭐 독식 논란도 있었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 협상을 한 것이 결국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현재 갖고 11개 중에 11개를 민주당 7개를 국민의힘당으로 배분을 하고 후반기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당한테 넘긴다. 다만 자꾸 심사 기간을 60일로 120일에서 60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그게 이제 협의를 받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비토도 하고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참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의 진짜 그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야당에 주고 개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런 점이 있어요. 왜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냐?
법사위원장이 사실 지금 보면 거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원래는 체계 및 자구 심사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던 것을 내용 심사까지 하거나 때로는 심의를 하지 않아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법률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역할마저 하고 또 수정까지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중요해졌는데 사실 이런 태도는 전 세계 헌정사를 보면 아주 그 이례적인 일이에요. 같은 상임위끼리.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아시게 됐지만 우리 재헌의회 초대 의회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문맹자도 있었고 법률 전문가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그때는 이제 법을 제정하는 법이 워낙 많으니까 체계도 좀 잡고 자구도 좀 통일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법사위원장을 둔 것인데 그렇게 좀 상원처럼 역할하게 한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정쟁의 어떤 수단처럼 돼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저는 이렇게 봐요. 법사위원장을 이제 야당한테 넘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 지지자분들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참 그건 일리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이런 것은 조금 소모적이라고 봐요.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법사위가 가지는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이걸 배제시키고 그냥 일반 상임위원회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데 야당도 법사위원장을 계속적으로 가지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국정을 쥐고 흔들겠다.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국회법 개정. 이 법사위 국회법을 개정해서 네. 법사위가 가지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이걸 없애거나 아니면 대폭 실무적인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법사위에서 그런 월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열심히 다퉈요. 심의해서 네. 바로 본회의에 올려도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꼭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냐?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개정해버리면 네.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한참 걸리죠. 아니 뭐 국회법 개정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3개월이면 되지 않아요? 국회법 그 법사위를 그러니까 그 사법위로 해서 예. 일반 상임위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거는 한 번에 하면 됩니다. 한 번 하면 되죠. 그래서 네, 국회법이. 법사위는 법사위에 올라오는 안건만 심사해서 본이 이미 올리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21대 때 제 1호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한 당론 법안 제 1호 법안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고 그 내용 안에 일하는 국회법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시 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는 거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같은 것도 개정도 못한 초대 그 민주당 대표께서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그 뭐 1호를 했다면서요. 국회법 개정이.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안 하고. 그 중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시 국회가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자면 뭐 어느 달 20일 날 임시회가 끝나면 21일 날 임시회를 다시 열게 돼 있어요. 상시 국회입니다. 이거는 됐어요. 됐는데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되질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법이라는 게 국회의 질서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 여야의 좀 합의가 필요하다. 그 여당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차원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좀 명분이 됐죠. 지금은 좀 명분이 됐고 해서 저는 이 문제를 뭐 협상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네 만에 이런 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따지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갈 길은 이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 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각 상임위별로 법조인 네. 분들이 다 계실 거 아니에요. 다 있죠. 이제 옛날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6월 좀 네. 뭐 이성만 의원 오늘 가시면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 어떤 법사위나 지금 계시는 뭐 환노위나 뭐 다른 상임위하고 똑같이 권한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게 본회의에 올라가게 하면 법사위 됩니다. 통과하지 않도록 예, 법안을 지금 발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공동 발의자입니다. 공동 그리고 발의자. 발의 새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공동 발의자니까 발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여자 이게 예예예. 그것만 이미 통과시키면 법사위 싸움할 필요 법사 없잖아.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럼 빨리 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문제를 논의를 그 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논점을. 아,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의 문제가 그렇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논점은 왜 협상을 그렇게 했냐,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왜 넘겨,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왜 법사위가 그러한 우월적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 저도 물론 뭐 저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도 헌법도 공부했고 민법도 공부할 만한 거 다 하고 시험도 그렇죠, 다 본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지금에 있는 국회의원은 과거 재원 국회 시절에 있는 국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를 일반 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에너지를 글로 모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아침 시간이라 많지는 않지만 법사위 넘겨주지 말라 그 후속타로 네. 법사위 그를 개정해라 국회법을 개정해라. 해서 똑같이 그렇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이렇게 만들고 법사위는 법사위 것만 해라 이렇게 하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게 국정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저도 솔직히 상임위원회 하지만 진짜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 하나 처리하려면 진짜 애를 먹습니다. 자, 달래고 얼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 여당 의원들끼리 그래 우리가 책임지자 하고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말이야 저녁 먹는다고 이석을 하면서 법안 처리하지 말라.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상임위에서 모당 누구가 저녁 처먹는다고 그건 먹는다고 이미 다 그거는 언론에도 났고 다 그거는 다 문제가 다 났던 법사위만 거예요. 중계를 하지 다른 데는 중계를 잘 안 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서 그런 거 처리하려면 애를 먹고 처리해 넘어가면 그러면 법사위에서 그걸 또 잡고 또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야당 쪽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위원장이 돼버리면 옛날에 심한 경우에 방망이 들고 아예 다른 데 가버린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그거 보고 지금 다들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놀린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을 말하자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 진보 우리 주축 세력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네네. 이걸 개정해내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면서요. 네, 발의돼 있어요. 법사위의 기능을 일반 상임위하고 똑같이 주자 이 법안이잖아요. 법사위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 법안인가요? 그 법이? 그렇죠. 그렇게 되고 네. 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에 진짜 실무자들, 진짜 법률 전문가들끼리만 두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자꾸만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권한도 없이 자꾸 수정만 하는. 자꾸 수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수정된 결과를 본회의에 같이 올려서 같이 의결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의 이 기능 자체가 재헌국회 때 만들어진 건가요? 재헌국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년이 아니 재헌국회 때 만들어진 거는 거의 뭐 일본 법에서 다 갖다 만들었다고 이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문맹자도 계셨어요. 문맹자 갖고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문맹자도 계셨고 그다음에 재원 국회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각 법마다 뭐 중구난방식으로 막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자꾸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법안끼리 또 충돌하는 것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예. 법사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법률가들끼리 모여서 그거를 조정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은 완전히 국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게 국회 개정하는 게 맞죠. 권리인데 예. 밖에 국회 내부에 있는 일은 개정 안 하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지금 그렇게 국회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법 개정을 왜 안 넣은 건지 민주당 지도부는 이 내용 알고 아니,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초점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 없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청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시민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법사위원이나 뭐 저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좀 모시고 같이 이 부분을 좀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자꾸 법사위원장 자리 갖고서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건 그렇다면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나 권한을 어떻게 지금 분산을 시키고 이제 뺄 건 빼고 하느냐 이 부분이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법사위가 개헌 국회 때문에 늘어지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게 왜 이렇게 개정을 안 하고 왔을까요? 법사위 권한을 준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당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한테는 반대할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와도 법사위에서 반대하니까요. 그런 면이 있고 또 정부는 기재부는 또 어떤 차원의 문제가 있냐면 기재부가 예산과 관련된 총괄하는 부서니까 전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거를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고 국회의원들의 뜻이 어떤지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 법사위 제도가 있으면 법사위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관료 집단의 국회 통제 수단으로도 일부 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무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재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런 그런 점이에요. 점이에요. 기재부에서는 법사위에 올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예산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 와서 그 진술을 하고 그에다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원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 권력이냐 그걸 또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아무튼 이번 법사위 문제 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잘 안 되면은 법사위 넘겨주는 거 무효하겠다 뭐 이런 발언 나왔다고 어디서 보이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물어보지 법사위를 못했어요. 넘겨주는 건 신속한 어떤 법안 통과와 국회 개헌을 위해서 했는데 이래도 지금 국회 개헌도 안 되고 제대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죠. 얘기가 다른 거죠. 그건 그런 얘기가 상황 다른 같아요. 거죠. 맞아요. 아무튼 법사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건 대선이라 저희는 대선 이기고 나서 법사위 못 준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거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그거는 없겠지만 의원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때 새로운 그렇죠, 시민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선출되고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과거 법사위원장이 합의한 거 나 못 지킨다.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상황이 과거 안 원내대표. 변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서 또 내세우면 되잖아. 이준석은 그 재난지원금 합의하고 몇 시간 만에 번복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사위 기능을 재조종하는 시민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죠.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대선의 또 이슈가 될 거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 이유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법사위 개정 이 부분에 보도자료 하나만 좀 내주세요. 보도 좀 하게. 직접 발의에도 참가하셨다면서요. 네, 공동 발의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성만 원내대표랑. 의원실에 나온 보도자료
법사위원 어. 법사위 개정 부분, 국기법 예, 개정 예, 부분에 예. 보도 자료를 내놓으면 그걸로 방송도 하고 또 보도도 하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7월에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5월 29일 날 처음 등원했으니까 예. 7월이면 뭐 한 달 조금 지났을 그렇죠. 때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1호 법안이라면서. 그거를 그게.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좀 보내드릴게요.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 기능이다. 그러죠. 네, 그거예요. 현재 그렇지. 국회법에 있는 내용이 문제지 예. 그렇게 되고 그냥 일반 상임위원회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 때문에 싸울 일이 그렇죠. 없어요. 법사위 어떤 그런 국기법 개정은 있어야 된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다음에 이런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야 간 통과돼서 합의된 거를 법사위에서 이거를 보고 뭐 자꾸나 뭐 이런 거나 고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서 야당이 다 퇴장해 버려요. 그러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리하게 되면 야 국회를 여당이 혼자 하나 보다 장악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대선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물론 민주당 지지자만 볼 게 아니라 중도층이 또 단독 국회로 가고 하면은 그거 별로 안 좋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금 합의를 해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제 생각으로는 뭐 일단 내년 일이니까 내년에 우리가 대선 승리하고 상황 봐가지고 그 법을 개정해서 법사위를 일반 상임위로 만들지 못한다면 뭐 안 주면 되는 거고 그걸 야당이 반대하면 못 줘. 이렇게 하고 죽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못 줘. 이 그래서 정도로 가면 그 될것 중에 같은데. 합의 본 게 이제 120일 거를 이제 60일 이내로 조정해서 60일 내내 이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 회부하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할 방침이죠. 2달 잡고 있으면 그게 법사위의 어떤 권한이 무효화돼서 바로 그렇죠. 본의로 갈 수 있게 한 달만 하죠. 2달 하지 말고 아닌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고치는 근본적으로 걸로 고쳐야 우리는 보고 예. 한번 운동을 벌려보도록.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네, 네, 고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제 60일로 조정한 것 같고 이거를 여야가 합의 못 보는 거는 네. 결국 국민적 시민운동으로 네. 국민적 운동으로 이거는 예, 한번 이거는 바꿔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러네요. 이제 뭐 국민적 운동은 내년 다음 총 대선 이기고 해도 되고 그 전에 또 전에 미리 해도 해도 되고 되고. 합니다. 자,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저기 이번에 이성만 의원님 민주당의 경선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위촉되셨다면서요? 예, 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이제 경선이거든요. 경선 예, 예. 경선 선거관리위원인데 경선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뭐 TV 토론부터 홍보부터 그다음에 각종 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정리하는 위원회 체계입니다. 예, 예. 거기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님들은? 몇 분이더라? 재선 의원이 셋, 11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지금 경선이 지금 연기돼 가지고 어제 28일부터 다시 토론을 하고 어제 연합뉴스에 가서 후보들이 토론도 하고 하는데 요즘 그 민주당의 그 경선인단은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1차 모집된 건 발표를 했죠. 네. 약 70만 명, 네. 70만 명이 됐고. 권리당원 빼죠. 그 일반 당원 아닌 분들이 모집한 거죠, 그게. 그 이제 1차 때는 이제 권리당원 명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아서 네. 권리당원이든 누구든 다 받아줬어요. 네. 당원 다 비당원 받아서 상관없이. 그게 네. 그래서 총 숫자가 한 6, 7만 명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권리당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순수 선거인단은 한 67만 명, 60, 네. 6,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우리가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데 2단계 선거인단 모집부터는 이제 그 권리당원인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권리당원 명부가 확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이제는 신청을 못 하게 되는데 조금 저조해졌죠. 왜냐하면 1단계 때는 기간도 좀 짧았고 한 7일 정도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10만 명 내외선으로 이루어졌었는데 2단계 모집이 되면서 또 코로나 4단계로 또 격상이 됐잖아요. 코로나 4단계 격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대민간 접촉이 좀 적어지고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내외 수준으로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중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8시에 민주당에서 행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 후보들 모아다가 원팀. 원팀 했는데 거기서 지금 뭐 200만 명은 확실하고 300만 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선거인단 200만 명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300만 명까지 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선거관리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올라오는 통계표도 보지만 저도 또 민주당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많이 선거인단 참여하라고 이제 좀 독려를 하는 편인데 참여 욕구가 굉장히 있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일 때만 하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 후보들끼리 나와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제한적이고 이미 후보 단계에서 좀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좀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조금 우리 당에 대한 비판적인 분들도 후보 중에는 본인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좀 선거인단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대선이 가지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역선택의 우려도 있잖아요. 역선택의 우려도 있는데 네. 그때 누가 얘기했죠? 우리 김재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역선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죠. 역선택이 되면 나라 꼴이 이건 뭐 말이 안 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뭐 아주 극소수가 역선택을 위해서 참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거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네, 그 결과가 말이죠. 바뀔 거예요.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인단하고 또 뭐 당원하고 여러 가지 그 일반 국민도 포함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 예.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아마 그 권리당원은 정의하기 나름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정리되는 걸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3번 이상 당비를 낸 자, 네. 1,000원 이상의 3번 네. 이상 당비를 낸 자는 무조건 권리당원이 돼서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예. 그런 분들이 한 70 내지 80만 명 사이가 네.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고 선거인단은 내가 전화를 해서 나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부분. 신청. 본인이 확인이 되고 신청을 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은 선거인단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거인.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그 못해요. 당시에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바일 선거인단이 투표합니다.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는 선거인단이 50%뭐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요. 다 일이에요. 1인 1표요? 다 일. 예, 다 일이에요. 그 위에 다른 여론조사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일반 국민들이 그냥 전화로 신청해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기회를 준 거니까 권리당원은 따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뿐이지 투표는 다 등가예요. 다 한 표씩입니다. 하여튼 우려도 되네요.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전화하면 난 5분 내로 끝이 나는데 역선택 우려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다들 뭐 전화 핸드폰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 국민 경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한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는 경선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다 그 당원들한테 일정 기회를 주지만
일반 국민한테도 다 오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당원 경선에 수천만 명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근데 역선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려되는 국민적 뜻이 반영이 그 전에 되는 거죠. 보면은 당원이 뭐 당원 투표가 50%, 그다음에 그 어떤 일반 여론조사, 일반 여론이 여론조사 50% 이러는데 이번에는 경선인당과 권리당원의 권한을 탁 하나로 일로 다 네, 준다는 다 얘기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없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게- 역선택에 그게 이제 일반 수도 국민 있는데. 경선 시스템인데 이걸 제일 먼저 그 도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일반 국민 경선을 해서 일반 국민이 다 참여하게 해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당원들한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투표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투표한 투표 결과가 아주 작게 평가된다고 보고 그럼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선거 본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선을 당원 내부에 우리들끼리의 리그가 아닌 일반 국민한테 다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의 과정이 아주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사실이에요. 단점으로 역선택의 과정이. 근데 다른 정치 역사를 보면 이게 역선택이 이루어지려면 수십만 명이 서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기에는 쉽지 않다고 근데 보는 지금 거죠. 그 권리당원이 뭐 한 50% 차지한다면 권리당원은 역선택 우려가 없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선인단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당연히 우려도 생각하셔야 좀, 돼요. 있어 보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결과론적인 표 하나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권리당원 분들은 우리 당에 대한 기본적인 참여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경선이 잘 돼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내년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선거인단에 참여하자. 일반 국민도 가능한 거고 당원이 아니어도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한 거다. 예를 들어서 뭐 권리당원 70만에 일반 선거인단 경선인단이 70만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300만까지 훨씬 보는데 70만은 그중에 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다수의 의사로 결정될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거인단이 300만 명이 되는 게 모이는 것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당이나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리당원 분들의 가지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투철한 우리 당의 의식을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권하셔갖고 올바로 되기 위해서 이게 잘못해서 역선택이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올바로 되기 위해서 양심적인 뭐 중도 세력 분들이나 또는 당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자. 당원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그 금기 사항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권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과 같은 똑같은 절차로 이거 경선을 진행을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그 경선인단 모집에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당 사람들은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참여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누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긴다라는 그 신념이 있거든요. 권리당원 같은 또 경우에. 그것도 그렇고 당에 가지는 가치관, 그럼요. 예. 자기의 어떤 진보냐 보수냐라는 정치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참여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되게 어려운 대선 일이에요. 얘기는 다음 할 시간이 많고 저희는 이제 대선 방송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이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후보라고 맞지 해야죠.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로 부르겠는데요. 윤석열 후보 그 열린공감 TV 등등 지금 요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소식 들으셨어요? 뭐 어떤 거요? 뭐 그 얘기 많이 열린공감 나오니까. TV가 양재택
그 전 검사 어머니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하고 너무 한 게 인터뷰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회 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발언이 안 나오는지 이거 발언할 때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더 진실성 여부 뭐 당장 그 양재택 검사가 이제 뭐그 어머니 본인 어머니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의하고 있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 진실을 가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좀 지켜보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학교 선후배고 또 검사라는 또 직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대한민국 몇천 명뿐이 안 되는데 몇천 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직을 하자. 저 이게 자리를 옮기잖아요. 뭐 전근도 가고 발령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대부분 다 뭐 일식면을 갖고 알지는 못해도 대충 누구 검사 그러면 그냥 고시 몇 해고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나랑 뭐 어떤 관계고 이 정도는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양재택 검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뭐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예? 뭐 서로 어느 정도 알고도 지냈고,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부분의 자료들은 서울의 소리에서 정대택 씨를 통해서 우리가 양재택.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정대택 그 씨라고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정대택. 피해자. 지금 우리가 공개하는 그또 다른 분. 공개하는 녹취록이 있고 하는데 어저께 양재택 그 좀 변호사라죠. 그분이 공개한 치매 관련 진단서는 참 어이가 없었다. 기사 보는 사람들이 그 진단서를 열심히 안 봐요. 그걸 기자들이 비판을 해서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조그만 글씨로 그림만 올렸는데 올해 2월 21일 날 그 남양주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갔더니 거기 경증 치매 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 94세인데 90 넘은 분 가면 다 경증 치매 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MRI 조사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약물 치료도 없었고 병원도 한 번도 안 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양재택 변호사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는지 어제 날짜로 진단서를 띄어서 오늘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한다. 이걸 왜 기자들이 하나도 비평하는 기사를 안 쓰냐? 그러게요. 치매가 치료 받으면 아들이 2월 21일 날 진단 받았으면 약도 타다 드리고 2개월 만에 한 번이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한 거의 6개월을 있다가 가서 어저께 갑자기 띈 진단서를 기자들이 그게 무게 중심을 두고 기사를 썼냐? 뭐 거기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거기 나온 게 경증이래요. 근데 저도 지금 가서 진단하면 치매 경증 나올 수 있어요. 깜빡깜빡하거든요. 저도 경증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치매 환자라 발언을 전부 인정 못한다는 부분은 참 양재택 검사가 굉장히 자기 부담을 판 결과를 맞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결과를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짜 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는 이 검찰 개혁을 했다. 좀 공수처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좀 조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된다. 우리가 헌법을 거쳐서라도 검사가 가지는 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한도 빨리 조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또는 그 김건희 씨 또 그 엄마가 되는 최모 씨 관련된 사건이나 이것의 근본에 흐르는 가닥은 그겁니다. 검사 누구누구만 알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네.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검사와 끈앞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 검찰 권력이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또 기소 유예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검사들을 보호하는 이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그 장모인 최모 씨, 또 김건희 씨, 또 양재택 검사, 또 윤석열 후보, 또 관련된 검찰 관련된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검찰 권력을 이거 나눠야 된다라고 싸워왔으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에 검찰총장 지려고 무소불위 행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권력에 오르는 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아주 단적인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검사 한 20명, 30명이 정대택 씨 사건에 개입은 실명 공개를 해가면서 한 10명 했어요. 앞으로 20명을 더 할 건데 정대택 회장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전부 공문서예요. 검찰 진술 기록, 재판 기록, 영수증 이런데 지금 현재 많은 그 현직 검사들, 지금 요직에 있는 검사들이 서울지검 형사부장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뭐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보고 검사들 이런 짓 그만해라. 이렇게 다 이건 드러난다. 강력하게 처벌해. 이거는 예, 하고 있는 이거는요. 건데. 우리 예전에 그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때 신군부라고 하는 네. 그걸 이끌었던 하나회 이거보다 더 나쁜 조직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늘 이 하나회 척결하듯이 이런 잘못된 구조를 척결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스쿨로 다 전환이 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법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시험을 보면 사법시험에 많은 그 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몇몇 학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대가 99% 차지해서 다른 대가 한양대도 한 명 들까 말 거고 이미 200명 뽑을 때는 그랬어요. 네, 그렇죠. 100명, 200명 99%는 너무 심했다. 아 진짜라니까요. 한 7, 80%. 그 전에 200명 뽑을 때 기억하세요? 아, 판사 그러세요? 아, 1000명 시절 이전에. 이전에 200명 저는 그거 합격자 명단을 봤어요. 서울대가 99%라니까 다. 그런 노무현 한양대 대통령이 지방대는 한 명도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보면 몇 개 대학 뭐 서울대, 고대, 네. 연대 고대 연대도 2명 3명 이렇게 몇몇 되고. 대학에서 독점을 해서 네. 자기들 손후배 지간이야. 네. 그다음에 연수원 들어가면 2년 동안 연수원 생활합니다. 저도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다른 대안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연수원 1년 동안 같이 지내요. 200~300명이 같이 지내면 형동생하는 사이가 다 그렇죠. 되는 완전 거예요. 가족화 돼버리죠. 다 가족화되고 그러면 전화해서 야 난 누군데 뭐 너 좀 도와줘라. 물론 그게 불법적이지 않은 일 범위 내에서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구 출신이 아닌 일반 출신의 일반 7급 출신이라든지 일반 다른 전문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 기회가 가로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고시도 이거 연수원을 이거 좀 나눠야 된다. 나누어서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교육을 받든가 해야지 이거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체제로 만들거든요. 근데 사법연수원 같으면 무려 2년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된 인원으로. 네. 2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뭐 선후배 시간 폐쇄된다가 2년 동안 같이 했지. 이러다 보면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이 뭐 저기 재판장에 갔더니 자기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응? 걱정 이거 다 무죄로 나오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재판장에 딱 가보니까 변호사가 뭐 무슨 증거를 가지고 막 논증을 뭐 펼칠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변호사가 변론을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딱 얘기 듣더니 뭐 이거는 뭐 경미하고 뭐 초범이고 어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판사는 뭐 내 대학교 선배고 그다음에 검사는 나 고시 동기고 이런 식으로 일을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일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폐쇄된 시스템 권력 이런 권력을 다 줬지 않아요. 그러니 이 권력을 또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계층화되어 있는 소수의 상위에 있는 검찰 어떤 독식 세력들이 기존에 있던 언론이라든지 또는 군사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신용 노릇 해온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중에 솔직히 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민주화 인사들을 재판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사과하거나 그때를 참여하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참여 안 해요. 왜냐?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구축해왔고 자기들의 윤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의 세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또 열받네. 저 이성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그 정대택 의장에 관련된 검사가 한 30명 되는데 지금 현직 연수원장이죠. 사법고시 본 사람들 그 연수원장도 있고 또 형사 5부장 중앙지검 있고 요직에 있는 수원지검장도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 다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국회 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윤석열 후보 측 법률팀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 같은 데를 향해서 그동안에 방송한 거 다 내리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거 좀 막아주시고 우리가 방송한 게 전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 팩트를 가지고 방송했는데 저쪽에서 지금 검찰 권력을 다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열린공감 TV를 고발을 했고 왜 양재택이 고발해야지 윤석열 후보 측이 고발하냐 양재택이 자기 어머니도 고발하고 허위지 사실 유포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머니는 치매로 몰고 엉뚱한 열린공감 TV나 지금 서울의 소리도 고발한다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대책 좀 세워주세요. 한번 고민 좀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검찰 내부나 법원 내부에 일 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독재 권력이 가졌던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상당수가. 예? 그리고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옷 벗고 나갔죠. 그리고 그런 자기네 식구들에서 자기네들의 룰에서 배척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안 도와줘. 그래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 출신들은 평생 판사 생활하다 퇴직하면 3년 만에 자기가 정관예우로 수십억을 벌고 검사 지금 김현장 그 법률 컴퍼니에도 가보면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공무원 출신들.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게 이게 사법시험 하나 붙고 행정고시 하나 붙어서 5급 주고 이 사무관 주고 이게 그 무슨 검사 주고 이거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앙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험을 붙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국가로부터 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시 붙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똑똑하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해?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쟤네들이 진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끝없이 감시를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왜 300명에 제한을 합니까? 600명, 1000명으로 만들어서 수십만이 되는 관료 집단이 더 중요한, 더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출직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감시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데 저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 지금 관료 조직들의 관료 권력 이번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를 꼼짝 못하게 이랬다면서요.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쪽에서 물어봤다면서 국회에서 이거 재난지원금 100% 하는 걸로 결의하면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 바로 앞에서 관둔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네? 자기 한번 관둘 수도 있다. 뭐 그랬던 거. 아, 제발 관두게 좀 하시겠어요? 아니 관료 권력한테 국회가 협박받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아니 관두고 나면 다 야권의 대꾸로 보가 되니까 이게 무슨 유행이 됐는지 하여튼 좀 그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 고시 붙은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그 사람들 젊은 애들한테 엄청난 권력을 준 겁니다. 이거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내 주변에 누군가 권력자가 있으면 거기에 또 빌붙어서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그거는 그 인간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직화하고 그거를 하나의 세력화하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이 정치권이 집중 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도 얼마나 특권 집단이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다 하고 저도 어려운 경선 과정을 거치고 왔지만 기존에 있는 틀에 한번 머리 짚고 들어가려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주더라고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자기네 틀 속에 못 들어오게 막고.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럭키하게 운이 좋게 이제 들어갔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화된 조직, 이게 자기들끼리 아는 조직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계속 비판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옷 뺏기고 그렇게 돼야 국회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런 행정 권력, 이런 사법 권력, 그 사람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젊었을 때 이 똑똑히 오지선다 좀 남들보다 잘했을 것 뿐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현명한 것이 70대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해도 60, 70 가서 더 현명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럼. 근데 시험 하나 붙은 것 같고 평생을 먹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자기들끼리 세력화해서 조직화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이걸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너무 또 이성만 똑같은 말을 의원님이 주원하네. 여기서 이성만 의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나가가지고 이런 막말을 했다 이런 기사 좀 나오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원래 막말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논증을 가지고 얘기를 이성만 하는 거지. 의원님이 이렇게 부각이 될 텐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제가 이성만 의원님 한 4, 5년 동안 지켜보면서 막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오늘 한번 하시면 저는 바라지 않고 저는 저는 유명한 국회의원도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 생각 없어요. 다만 객관적으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 사람들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저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조직이 통제받지 않으면 더 부패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액튼경이 아주 진짜 난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예. 그래서 성역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없어야 되고요. 국민적 통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이 이제 다 가야 되는데 네. 가셔야 되고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네. 통일이 상품 이렇게 달아가지고 시청자가 요즘 통일 얘기하면은 안 쳐다봐. 이성만 의원의 막말 오늘 나온다. 이런 제목을 달아야. 제가 무슨 막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이성만 의원의 강력한 발언을 들어올 텐데
아무튼 오늘 그 아침 10시 방송 이렇게 출연해 그 감사드리고 누구처럼 뭐 밀란 난다 이런 얘기 저기 윤모 씨 같이 대구 가서는 뭐 이 지역 아니면 밀란 일어났다. 또 다른 지역 가서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120시간 일해야 된다. 예, 120시간 그러니까 관심 받지 않아. 120시간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120시간은 그 경제 정책 이전에 예, 가치입니다. 가치관. 예, 그럼요. 가치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인간성, 스스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알고 찾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자기가 노동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생존에 필요한 그런 생산을 하는 것은 하되 52시간 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고 그다음에 많은 여가 생활과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제론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잘한 사람이 모든 일 다 해버리면 그 세상에 그 어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동도 서로 좀 균등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소위 우리 이 인류사에서 인간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도 B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선진국 그룹. 예.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서는 이 노동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본가가 보는 소득 수익은 좀 줄이고 노동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하고 노동의 강도를 좀 완화해서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생산 현장에 어떻고 현실적인 문제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고 함께 노력해야지 이거를 정치 쟁점에 하고 하는 그 후보 윤모 씨 후보의 발언을 보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그거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가치 철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천박하죠. 굉장히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난 딱 생각나는 게 그 영어로 M자 B자 쓰시는 분 열심히 뭐 일하고 뭐 돈 벌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 또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막말을 한번 하셨으니까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셔야 된다면서 여기서 예. 방송 마치고 예. 예. 오늘 뭐 이 시간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사람들이 몇 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는데 오늘 이상만 의원님 원래 국뽕방송인데 오늘 국뽕은 안 했고 여의도 소식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국뽕은 다음에 또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능한 국뽕방송으로 이 네, 토론을 네,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시죠. 좋겠어요. 네. 칭찬하는 걸로. 네. 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